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비상 계엄과 탄핵 사태가 지금 경기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외식 숙박업자 2명 중 1명이 피해를 좀 직간접적으로 봤다는 조사 결과까지 나왔는데 연말 송년회도 연일 취소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좀 뼈 아프다 이렇게 좀 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 이제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서베이 조사를 했습니다. 이제 소상공인 분들에게 계엄 사태 때문에 피해를 받고 있냐 물어봤더니 이 46.6%가 사실상 이제 앞으로 피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직간접 피해를 받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40.9% 이렇게 응답을 하셨거든요. 그 정도로 사실 이제는 계엄 사태가 직간접적으로 지금 피해를 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 그런 이유를 본다 그러면 다 취소가 된다는 거죠. 예약했던 것들 취소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말에 사실 특수거든요.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거마저도 단체 회식들 회식 같은 게 다 끊겼기 때문에 이제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소상공인분들은 보고 있고요. 실제 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걱정하는 게 뭐냐 그러면 바로 온라인 계엄입니다. 온라인 계엄이 어떤 뜻이냐 그러면 계엄은 아무것도 못하게 하잖아요. 네. 근데 온라인상에서 특정 이제 정치 누리꾼들이 계세요. 극성이신 분들이. 그래서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뭔가 SNS상에다가 나 뭐 먹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이럴 때냐. 그렇죠. 이렇게 댓글 남겨서 이렇게 사실 무한도 주고 이렇게 검열을 하는 이런 문화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소비를 조금 줄이고 있거든요. 사실 그건 옳지 않다. 이 계엄을 싫어하면서도 왜 온라인 쪽에서 자꾸 이런 계엄의 사태를 일으키는지. 그래서 절대 옳은 현상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내수가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소비하는 게 지금 미덕인 세상입니다. 그래서 꼭 소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빚을 내서 소비한다. 그걸 권유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처분 가는 소득, 그러니까 내가 세금 내고 그다음에 공과금 내고 남은 돈이 있습니다. 이 처분 가는 소득이 좀 있으신 분들,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회식도 하시고 소상공인 분들에게 이제는 돈을 사실상 이렇게 돈이 돌도록 해주는 거는 너무나 지금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한덕수 권한대행도 그렇고 금융권도 그렇고 송년회 취소하지 말아달라. 연말에 좀 많이들 모여달라. 이렇게 독려하는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런 점들이 그러면 내수 경기 진작에 좀 도움이 될까요? 저는 도움이 된다고 봐요. 만약에 정말로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많은 분들이 단체 회식도 하고 연말에 이제 모임을 갖게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회식 같은 거 취소하지 마시고 즐기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지금 한국은행에서는요 이런 지수를 발표합니다. 바로 이제는 뉴스 심리 지수라고 있는데요. 이게 좀 선행 지표로 쓰이는데 지금 연합뉴스 TV처럼 이렇게 뉴스에서 나오는 이제 경제 현황들을 좀 분석을 합니다. 한국은행이. 그래서 심리 지수를 발표를 해요. 그래서 100보다 이하면은 사실 좀 경기가 안 좋다 이렇게 보고요. 100보다 이상이다 그러면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12월 달 들어와서 83 지수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100보다 미만인 거죠. 지금 소비 심리가 악화가 되고 있다라는 게 지금 눈에 잡히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정부 입장에서는 내수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송년회라든지 연말 모임을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상 계엄이라든지 탄핵 정국이다 보니 분위기가 안 나는 건 사실이 맞거든요. 그렇더라도 사실상 이제는 소상공인 분들이 내수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모임은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수 살리기 지금 내수가 너무 안 돌아가서 성장률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꼭 내수 살리기 좀 나섰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안팎으로 다 걱정이거든요. 네.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취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워낙에 강력한 압박이 예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거 좀 대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가운데 리더십 부재도 우려가 되고 있고요. 그렇죠.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게 리더십 부재거든요. 과연 트럼프 당선인이 누구를 만날까? 우리나라의 수장에 대해서, 리더에 대해서. 사실상 과거 사례 같은 경우도 있었죠. 과거 사례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어차피 정권이 누가 될지도 모르고 이런 불확실 상황에서 이제 과거도 한 번 있었잖아요. 우리가 탄핵 사태 때. 그래서 이런 때에 사실 리더의 부재가 뼈아프다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리더십 공백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고 특히 우리나라의 이제는 다중악재죠. 사실상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든지 칩스법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래서 반도체라든지 아니면은 아까 뭐 말씀드렸다시피 2차 전지주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악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먼저 인플레이션 감축법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라든지 배터리 쪽에서 이제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철폐가 된다라는 거죠. 트럼프 당선인이 이걸 없애겠다 얘기한 마당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또 어제 새벽에 이제 외신에서 보도가 됐는데 내부 문건이었다고 합니다. 외신 보도에 의하면 그래서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겠다라는 지금 얘기가 오고 가고 있다라는 거죠.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7,500달러, 한 우리 돈은 900에서 1,000만 원 정도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이걸 아예 없애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우리나라에 물론 현기차가 지금 현대차가 뭐 지금 받고 있는 건 아닙니다. 보조금을 받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고 그다음에 칩스법도 있습니다. 반도체법인데요. 25%의 세액 공제도 해주죠. 미국에서 반도체 공장 세운다 그러면은 보조금도 줍니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9조 원 정도 사실상 보조금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 못 받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이제 리더가 없다라는 게 우리나라에 지금 굉장히 뼈아픈 거고 네. 통상 부분에 대해서 외교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을 우리가 숙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현황을 좀 말씀드립니다. 네, 통상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올해는 반도체 업황이 좀 개선돼서 네. 우리나라 경기 좀 되살아나지 않을까,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내수는 그만큼 살아나지 못했거든요. 그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내수가 살지 못한 이유는 딱 두 가지였습니다. 뭐 두 가지로 정리해드리면 일단 그동안 고물가, 고금리 상태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 자체가 높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지갑을 닫았던 부분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재정 지출을 좀 늘려줬어야 되는데 네. 재정 준치 그 이름 하에 사실상 정부가 재정을 늘리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건 좀 실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재정 지출을 늘리지 않고 그럼 돈 나올 구멍이 하나도 없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지갑을 닫았고 그게 이제는 소비가 악화되는 현상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이제는 수출이 그나마 역할을 그동안 해줬었는데 지금 수출도 지금 녹록치 않은 상태거든요. 우리 성장률을 본다 그러면 우리가 GDP 성장률 계산해 보면은요 소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 지출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바로 이제는 투자 부분이 있겠고 순수출이 있는데 사실상 지금 보면 소비 자체가 너무 안 되다 보니 좀 수출도 둔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성장률도 이제 둔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3분기 우리 성장률이 봤을 때 0.1% 성장을 했습니다. 예상치는 0.5% 성장을 생각을 했었는데 0.4%포인트 정도 더 낮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수출도 마이너스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경제에 이제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그럼 내년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지금 모든 기관들이 1% 후반을 보고 있고 한국은행마저도 1.9% 성장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 우리나라의 성장률도 이제 둔화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우려스러운 점이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 지금 기갑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경제계는 돌아가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는 지금 우리 경제팀에서 열심히 뭔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상황이 굉장히 녹록치 않은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뭐 개인적인 말씀이지만 내년에는 허리띠 정말로 잘 졸라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가장 우려스러운 건 이런 상황으로 간다 그러면 가장 1차적으로 서민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는 뭐 야당이라든지 정치권에서 수정 여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이제는 지금 흘러가고 있다. 이걸 정리를 해드립니다. 이제 네. 수출도 녹록지 않은데 네. 세수도 부족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네. 지금 환율이 한때 1,400원이 심리적 마지노선이라더니 이제는 뉴노멀이 돼서 1,430원대에서 계속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 이번 전국이 환율 정책에는 어떤 변수가 될지도 좀 고민입니다. 그렇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환율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앵커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과거 같은 경우는 1,400원대 환율이 된다 그러면 와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걱정을 했었어요. 이게 심리적 마지노선이었거든요. 근데 뭐 1,400원 뚫네 안 뚫네 하다가 이제는 계엄 사태 일어나면서 그대로 그냥 1,460원대까지 갔었습니다. 장중에. 예. 그래서 그 정도로 환율이 치솟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같은 경우가 한 1,43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1,400원대는 뭐 뉴노멀이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일반화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1,400원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내년도 환율이 1,500원대 되는 거 아니냐. 물론 그건 일각의 목소리일 뿐이지만
그래도 일단은 환율 자체가 이제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는 어떻게 될 거냐 환율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또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게 이제 금리 인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워낙 지금 내수가 안 좋고 성장률이 둔화되다 보니 그러면은 이제는 금리 인하 속도가 우리가 좀 빨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예. 얘기가 나오는데 네. 글쎄요, 저는 조금 의아한 게 사실상 미국이 이번에 12월 달에 금리 한번 인하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나마 조금 여유가 생길 텐데 사실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더 환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또 환율 때문이라도 금리 인하를 과연 단행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지금 기준금리 추이 나오고 있지만은 일단 지금 나오고 있죠.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3% 이렇게 됩니다. 미국 금리 같은 경우는 4.75%거든요. 상단이. 그래서 1.75%포인트 정도 벌어져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금리를 내릴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진다 그러면 환율이 더 뛰게 됩니다. 예. 그러면 물가를 또 자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악재가 좀 맞물려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겠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경제팀에서는 어떻게든 간에 이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지금 나서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네티즌들이 그런 말씀, 누리꾼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마이너스 되면 위험한 일 생기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는데 그런 걱정은 사실 음모론자들이 얘기하는 거고 우리 외환보유고는 충분하다. 그래서 세계 9위권에 이제 랭크되어 있고요. 무엇보다 외환보유가 충분하기 때문에 과거처럼 뭐 IMF 때처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또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누리꾼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예. 야 그때도 그랬다. 어. 그때 IMF 때도 다 속여서 그러지 않았느냐. 그때는 사실상 아시겠지만 인터넷이 그렇게 발전되지 않았었습니다. 네. 지금은 투명하죠. 모든 네. 자료들을 우리가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속이거나 그런 일은 없다. 그래서 너무 불안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경제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외환 당국도 잘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불안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예. 말씀드립니다. 또 너무 불안한 것도 우리나라 경제에 좋은 영향을 그럼요. 주진 않으니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대왕고래 프로젝트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동해 심해에 정말 가스와 석유가 묻혀 있는지 확인을 할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호가 부산항을 떠나서 작업 해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네. 이번 주에 굴착을 시작한다고요.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경제적 가치가 2,000조 원에 육박합니다. 이건 정부 네. 추산인데요. 근데 지금 이제 상황을 좀 말씀드릴게요. 스케줄을 좀 말씀드린다 그러면 일단 20일부터 사실상 시추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웨스턴 카펠로가 지금 이제 18일쯤 아마 이제는 떠날 것으로 출항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럼 20일부터 이제 시추 작업에 들어가게 되고 이제는 시추 작업이 한 2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럼 거기서 나오는 이제는 진흙이라든지 여기에서 가스라든지 석유에 대한 부존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예. 근데 확인해 봤더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다 그러면 굉장히 사실 우리 나라의 이제 복인 거죠, 그거는. 네. 그래서 그런데 지금 확률이 일단 정부 추산으로는 20%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부는 최소 5번은 사실 이제는 좀 뚫어야 된다, 시추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많으면 10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한 번 시추할 때마다 1,000억 원씩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비용이 만만치가 않은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냐면 지금 탄핵 정국이다 보니까 만약에 1차 시추 때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2차 시추 이거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예. 지금 이 시추 작업이 이번에 이 대한고래 프로젝트가 과연 지속성을 가질 수 있을지 이런 좀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가상화폐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또 사상 최고가 기록을 경신했는데 네. 놀랍습니다. 정말 하루 만에 또 최고가를 경신을 했거든요. 네.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전략적 비축 기금을 추진할 것이란 언급이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 일단 이 호재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거는 사실 비축 자산화하겠다라고 이제는 이거는 외신에서 이제 보도를 했고요. 그래서 외국 뉴스에서 인터뷰했을 때 트럼프 당선인이 얘기를 하다 보니 이게 또 전 세계에 보도가 되면서 크게 비트코인이 올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요, 코인 자체가 한때 10만 한 7,800달러까지 올라섰었고요, 장중에. 근데 지금 우리 돈으로 본다 그러면 이게 한 1억 5,480만 원. 제가 들어오기 전에 잠깐 보고 왔는데요. 네. 이거 얼마 전에 비트코인 1억 됐다라는 게 얼마 전 느낌이었잖아요, 그렇죠. 생각이었잖아요. 예. 근데 1억 5천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정말로 뭐 계속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치고 올라가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이번에 또 3% 넘게 올랐던 이유를 본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적 비축 자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석유처럼 사실상 전략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중국에게 주도권을 뺏기지 않는다.
이거예요. 사실상 중국에게 이 비트코인이라든지 가상화폐에 대해서 주도권을 뺏길 수도 있다 보니 우리는 이게 치고 나가겠다라는 게 미국의 이제 전략인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계속적으로 우호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고 또 한 가지가 이제는 FOMC 회의가 곧 열립니다. 이제 그러면은 아마 이번에 12월 달에는 0.25%포인트 정도 다시 한번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금리가 인하된다는 얘기는요. 일단은 위험 자산 쪽에 이제 선호 심리가 강해집니다. 왜? 싼 가격에 돈을 빌려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통화량도 많아지겠고 그다음에 이제 달러 약세 현상이 나오다 보니 당연히 그러면 가상화폐라든지 이런 위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게 돼요. 우호적인 환경이 됩니다. 더 오르겠네라는 투자자들의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까 지금 또 선제적으로 투자하신 분들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그래프가 나오고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변동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사상 최저로 찍었대. 그러면서 쫓아 들어가서 투자하시는 거 이런 거는 위험하고요. 꼭 공부를 하신 다음에 투자하시기를 좀 권유드리겠습니다. 변동성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트럼프 정부에서 전략적 비축기금 얘기는 몇 달 전부터도 계속 얘기를 하면서 이에 따라서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한때일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견제를 위한 수단일 뿐이고 막상 정부가 들어서고 나면 어느 순간 싹 다 팔아버리고 다시 달러에 집중할 수도 있다. 이런 걱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왜 나오냐 그러면 트럼프 당선인이 과거에 이제는 달러, 아마도 달러가 강해야지 말 그대로 이런 가상화폐가 강해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논리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이제는 달러 강세를 계속적으로 유도할 것이다라는 게 일각의 목소리였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던 거죠. 아시겠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가상화폐 친화적인 정책에 대해서 됐을 때부터 그 전부터 후보 시절부터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왔었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이제 투자를 더 늘려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전략 자산으로도 그런 연장선에서 나왔고,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일시적인 반등이냐 아니면 추세냐 이렇게 이제는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의 이제는 그래프를 본다 그러면 일시적 반등은 아니라는 거죠.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로 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세적인 상승으로 계속적으로 가고 있고, 물론 그 사이에 출렁이는 건 있을 겁니다. 그래프 자체가 이제 내려왔다 올랐다 이렇게 하는 출렁이는 장세는 있을지언정 장기 추세로 본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우상향 그래프는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게 지금 시장의 이제 중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비트코인을 투자하신 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상황에서 포모 현상 때문에 쫓아가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정말 안 된다라는 것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매도 타임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꼭 비트코인이라든지 가상화폐를 만약에 내가 생각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충분히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장을 보실 수 있는 안목을 키우신 다음에 이제는 투자하시기를 권유드리겠고, 다시 한번 빚내서 투자하는 거는 절대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제 읽기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